김어준의 뉴스공장. 저희가 대선 전국을 맞아 급 편성했는데 가장 격조 있고 수준 높다고 지금 찬사를 듣고 있는 코너입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시영입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지금 3회째 하고 있는데 1회, 2회 반응이 대단합니다. 제가 뭐랄까 좀 날로 먹는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전문가가 나와서 짚어주시니까 청취자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 지난 한 주간 판세를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어떤가 하고 판세 미래에 대한 그 전망도 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 한 주간 판세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지난 한 주 뭐 여러 군데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는데요. 대략 보면 7에서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조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15%까지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양강 구도로 볼 수 없다. 일중 다약 구도로 좀 재편되는 느낌입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 보면 인물만 보지 않고 인물과 세력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인물과 세력 측면에 있어서 모두 안철수 후보가 좀 힘이 붙이는 게 아닌가. 특히 인물 측면에서는 TV 토론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논란도 좀 있었죠. 유치원 발언 그리고 그 학제 개편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유치원 발언부터 시작됐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곤란한 게. 그 깨끗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검증 공세에 휘말리면서 그런 이미지도 좀 타격을 입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 측면에서 또 국민의당이 39석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 박지원 상황론 그리고 새정치를 표명했는데 과연 국민의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새정치에 부합되는 인물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도 보수층에서 지지가 좀 빠지는 예, 특히 이제 외교 안보 특히 안보 위기 국면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하게 입장을 피지 못했다. 호남과 보수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럴수록 자기 중심성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국정운영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좀 취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좀 다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한 총평이었고 자, 이상일 대표님. 예, 그 지난주 흐름 속에서 이제 그 가장 주목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다들. 1위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주목은 항상 있는 거지만 과연 이제 이 종반전으로 접어드는 선거 국면 그리고 TV 토론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아마 가장 큰 관심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들은 지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뭐 유승민, 심상정 후보 토론 잘할 것이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뭐 홍준표 후보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 독특한 방식입니다만 화제를 일으키는 방식, 화법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걸 내놓고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됐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흐름은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런 흐름의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든 것은 그 역시 지난 주말 TV 토론이 아니었을까. 이 속에서 그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든 아니면 관망하는 분이든 이렇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고 어제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시작점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제 TV 토론 지금 실망스러우셨을 텐데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어제도 토론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 토론에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여론 흐름을 좀 빠르게 바꿔놓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항상 그리고 뭐 정치의 평론가들은 항상 TV 토론이 어느 나라에서건 지지율 자체를 크게 흔들어서 판도를 바꿀 만큼 못 된다. 언제나. 네. 그렇게들 얘기해 왔고 실제로 우리 선거에서도 그래 왔었죠. 네. 이번엔 예외인 것 같아요. 그죠? 일요일 날 토론은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뼈아팠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의구심을 갖는 것은 대통령감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여전히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호감도는 괜찮은데. 그러면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연예인이 대통령 되죠. 근데 호감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감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렸을 때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요일 토론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좀 노출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선 TV 토론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해져 이게 있었고. 뭐 후보도 물론 좀 3명이 나오는 경우도 2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규칙도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후보들은 뭐 1분 30초씩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질문조차도 예전의 대선에서는 질문에 뭐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몰래 꺼내오는 것도 한두 개 끼워넣긴 했지만 대부분 질문이 사전에 제공이 됐어요. 예, 각 예. 캠프에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서 예. 모범 답안지 써가지고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기한 거죠, 연기. 답변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번 대선 토론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이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형식의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전 시나리오가 없이 네. 자유 토론 방식 또 이게 발언 시간 총량만 제한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미리 없이 진행된다는 부분에서 아마 그 후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철수 현상의 특징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지지율 급변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여야 대결 구도 이렇게 해서 양쪽이 강한 양강 구도가 오래도록 형성이 되어 오면 지지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단련이 되고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는 어지간한 공격이 들어와도 지지층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공격은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치부하고 오히려 비판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는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강화 효과인데요. 안철수 현상은 그렇지 않죠.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분들은 호감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감은 보이고 있는데 내가 정말 끝까지 지지할 것인지 확실치 않단 말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뭐 공보물이 지금 다 각 가정에 배달됐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후보를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TV 토론이고 그 속에서 과연 이제 내가 기대한 만큼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TV 토론 상당히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이 출렁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네. 이게 좀 누적이 조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색깔론 공세가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왜 문재인 후보 지지가 안 빠졌을까?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지 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의 지지 구조는 한 70%는 제가 볼 때 세력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사람들이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상황이고요. 30% 정도가 개인 지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 지지표인 한 70%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 중에 70%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30% 중에서 일부가 좀 움직일 뿐인데 이 색깔론 논쟁 자체가 미래 중심으로 좀 간 게 아니라 과거의 해묵은 이런 어떤 논쟁으로 가면서 거의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오히려 위기감 속에서 결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보수층과 호남을 다 잡으려면 능수능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출중하고 탁월해야만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좀 순진한 느낌이 있고 또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체를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정치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 그렇죠. 새롭다는 느낌보다는 좀 미숙하다, 가볍다, 여유 있다기보다는 좀 가볍다 이런 느낌을 좀 전달했기 때문에 중도층 보수층들이 함께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 TV 토론과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TV 토론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별로 흔들리지 않거나 내지는 뭐 적어도 약간 올라간 조사도 있고 다릅니다만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는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굉장히 견고한 지지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격이나 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걸 버티고는 있지만 실제 그 TV 토론에 이번에 그 높은 관심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좀 더 그 1위 후보의 입장에서 보강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뭐 몇 차례 토론에서 좀 아프게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을 공격받았을 때, 그렇죠. 질문받았을 때 특히 유승민 정확하게 후보로부터. 설명 못하고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50% 올리는데 재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유승민 후보가 질문했었고요. 또 그 일자리 81만 개 공약에 예산에는 뭐 얼마를 어제 했는지 등장했죠.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사실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명도 좀 하긴 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뭐 심상정 후보가 주로 공격하는 부분인데 복지 공약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는데 똑같은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이 똑같은 복지 공약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산 소요 예산은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돈 갖고 어떻게 이 복지를 다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들어왔을 때 적어도 수위권에 있는 리딩 후보라면 국민들한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세한 설명들 내놔야 될 책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물론 지금 1위를 가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말 준비된 후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다.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예. 네, 뭐 그런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적극 투표층과 부동층을 우리가 이제 태도 유보층이죠. 아직 잘 모르겠다. 예. 이 부분이 지금 보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적극 투표층 내에 태도 유보층, 부동층이 이른바 한 10% 정도 있는데 판별 분석을 하면 그 중에서 한 50%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적극적으로 표출을 안 할 뿐이고 샤이해서 예. 실제로는 한 5%, 10% 중에 절반은 실제 부동층입니다. 순수 부동층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샤이 보수층이라는 게 한 5%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 투표할지 이 부분은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세가 기울어지면 투표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실적으로 45% 정도를 도달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난번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48%로 그 당선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매직 넘버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도 한 3%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의 그 당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50%를 넘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과 45% 대통령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로서는 1등해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국정운영 초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느냐 5% 이상을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그 이상일 대표님의 지적은 그 5%를 못 얻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그렇죠. 뭐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그 안보 관련된 불안감 해소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외로 그 이번 TV 토론 일련의 토론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유권자 한 사람을 열심히 봤습니다만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정감 있는 설명들 잘 못 내놓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4차 정도, 4번 정도 토론을 통해서 그 두 분의 말씀으로는 가장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라고 하면 득을 보고 있는 건 누굽니까? 심상정 후보죠. 그렇습니다. 가장 돋보이고 있죠. 오늘 뭐 발표된 한국일보 조사에서도 상당히 지지도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요일 날 토론은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유승민을 잡은 심상정이다. 일요일 토론은 어제 JTBC 토론에는 안철수를 잡은 심상정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심상정 후보가 학제 개편 관련해서 지적을 또 했고 안내 부분 그리고 부인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날카롭게 공격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정책 능력뿐만 아니라 전체 토론회를 이 보는 눈, 운영하는 어떤 기술 여러 가지 측면이 상당히 돋보인다. 때문에 20대와 60대가 지금 부동층이 제일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근데 그 20대 부동층 중에 상당수가 심상정 후보의 지지로 옮겨가고 있고요. 이 측면은 또 뭐냐면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갭이 커지기 때문에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진보 정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놓고 쉽게 고민하지 않고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인데요. 이제 대선 완주를 뭐 공언했으니까 할 것이라고 보고. 근데 사실 이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이 당이 바뀌기 전에 민노당 때부터 해서 이 사표 심리, 그러니까. 그렇죠. 진보 성향이 강한 분들은 정말 왜 안철수 후보가 기다리는 게 이제 국민에 대한 자발적 1대1 구도 형성을 바라는데 이런 자발적 전략적 투표에 가장 능한 분들이 진보 정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왔죠. 예, 심상정을 찍으면 사표가 되니까 누굴 찍었나 이런 식의 어떤 뭐 그런 식의 행태가 일반적으로 예상이 됐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을 가장 잘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는 현상도 있었는데요. 저는 아마 이제 그런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오히려 뭐 토론의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거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지율 상승이 가능할 걸 보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분 그리고 특히 이게 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들어가면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속에서는 이게
이제 진보 유권자들이 안심할 정도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심이 들이 있죠. 예, 그렇게 네. 됐을 때 과연 이게 득표로 이어질지. 그러나 저는 그동안 이제 진보 정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매번 그런 잡히시네. 논리에 네. 의해서 뭐 인위적이든 자발적이든 아니든 그 단일화 통합에 계속 그 길을 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독자적인 생존 그 바탕이 오히려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예전에 그 권영길 후보의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아니면 후보를 포기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그 길을 걸어서 길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한번 기대할 부분인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딜레마가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지지율이 쫙 올라가는 게 즐겁기도 하고 네. 동시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예.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거꾸로 예. 표가 떠날 것 같기도 하고 예. 동시에 느낄 것 같아요. 동시에. 근데 이 부분은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다당 구조가 지금 되어가는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요. 뭐 보수 정당도 분화가 돼 있고 뭐 중간지대 국민의당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진보 진영이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이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어떤 전략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우클릭을 통한 통합 노선을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선명한 진보 노선을 걷는 정당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좀 많이 갈래가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은 심상정 후보가 올라가는 걸 박수 치면서 네. 정의당 내에서도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은 또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서 야금야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5%, 7% 예상 두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다음 주 네. 격차가 두 분 다 틀리셨고요. 네, 저는 8% 예상했는데 더 벌어졌습니다. 자, 예. 다음 주 전망을 하면서 다음 주에 키워드는 뭐가 될지 정리 한 주고 끝내죠. 지금 이 흐름에 어떤 이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남은 변수라는 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바른정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3자 원샷 단일화 제안이 당 차원에서 후보는 거부하고 있지만 유승민 후보는 거부한 상태에서 있는데 그런 식의 실질적인 구도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지금 안보 이슈가 크긴 하지만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흐름을 만들 정도의 어떤 파괴력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뭐 돌발 이슈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결국 이제 마지막 종반에 돌입할 때 과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대세론이 좀 확연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투표를 향한 일정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흐름에 어떤 다시 한번 변화가 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일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다음 주 예상을 해보면 문재인 안철수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에서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게 실제로 바닥에서 체감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의 격차가 지금의 한 적극 투표층 기준으로 보면 15%인데 이게 20%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력으로 역전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겐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고 이제 연대론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악재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런 것들이 뭔가 터지지 않으면 이 구조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숫자로도 말씀하시자면 두 분 다. 진짜 저 지난주에도 많이 틀렸는데 사실은 이제 예상이라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흐름이라면은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뭐 어제 토론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급속히 꺾이는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보수 표심의 향배가 좀 궁금한데 이게 다시 홍준표 한국당으로 지금 결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 무관심층으로 돌아가설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아직 확실치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격조 높은 전문가 분석 박시영 왠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을 선도합니다. 고깃빛깔 김어준. 자, 저희 고정 코너들이 이제 이슈들이 대선 전국에 많아서 가끔 사라지긴 합니다.
악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끔 사라지는데 무슨 악마예요. 근데 명패를 놓으셨네요. 공장장이라고 까만색 자개 명패. 이거 보통 이제 뭐 법원의 기관장 이런 분들이 놓는 건데. 저희 스태프들이 예. 이제 아마 사진을 찍어서 올릴 텐데 아, 저도 SNS 올리려고 좀 전에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이게 저희 스태프들이 엄청난데. 뭐냐면은 이제 왜 대단히 이것도 올드한 요즘 대표님들이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죠. 공기관이라든가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스타일인데.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아마 그 왜 사장님 명패를 크게 자개로 해가지고 까만색에 자개로 해가지고 공장장 사장 누구 딱 박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사장실인데 당연히 사장이 앉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 누구하고 박잖아요. 그걸 공장장이라고 자개로 만들어가지고 굳이? 지금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예, 멋지십니다. 예. 저도 마음에 듭니다. 웃겨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제 긴급 호출된 이유는 이거는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라서 저희가. 대선 정국에 묻히기에는 좀 아까운 이슈죠. 너무 큰 일이죠. 사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판사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사 한 분 한 분의 결정이 한 사람, 한 집단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겪어왔거든요. 몸으로. 온몸으로 겪어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양심, 뭐 법이 아닌 다른 요소로 영향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바뀌려는 노력을 해야 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를 존중을 하는 이유가 네. 다른 게 아니라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줘야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고 권력을 또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혹이 이거는 또 불거진 거거든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려고 네,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근데 굉장히 작은 조직이죠. 사실은 법원은 큰 조직, 그러니까 중요한 조직이면 인원으로 따지면 작은 조직이에요. 전국의 판사가 한 2,800명 가량 예.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법부 영향력에 전체니까. 비해서 그렇죠. 그 사법부 전체가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할 때 행정부, 네. 그다음에 사법부, 입법부가 있을 때 그럼 행정부랑 비교를 해보면 2,800명이 정말 작지만 그러니까요. 하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국민들 사이에 공무원은 100만 단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기 쉬운 부분이 사법부인데요. 일단 이거 좀 복잡하게 언론에서 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리해서 본질만 전달하죠.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기억해 두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2월에 국제인권법학회 사법부 내에 학회가 있는 겁니다. 판사들이 하는. 판사들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모임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IT도 그냥. 공부해야 되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그런 모임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런 모임 중에 하나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지를 돌린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들의 독립의 수준이 네. 재판할 때 뭐 이렇게 인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눈치를 봐야 되느냐,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본인들끼리. 그렇죠. 완전히. 본인들끼리.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국제 기준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수준에 이르렀느냐라는 그렇죠. 법원의 주요 독립성이. 취지인데 예. 거기에 판사들이 덜컥 답을 한 게 우리 아직 멀었다 이런 그러니까 취지로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속내인데 그렇죠. 개개인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거의 90% 가량이 우린 영향을 받는다고 한 건데 문제는 이게 대법원장이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들이 우리가 수준이 이만큼 떨어진다. 독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에 법원장이 눈치를 봐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그 이유를 또 인사권으로 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이걸 혹시 국민들이 보게 되면 판사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독립이 안 됐다고 인정하는 이게 답안이 나온 게 아니냐. 그렇죠. 도대체 이런 설문지를 돌리면 어떡하느냐. 라고 하는 게 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높으신 분들의 그렇죠. 사법부- 걱정이었던 거죠. 사법부 높으신 분들의 걱정일 수도 있고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싫어한 것일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기로 했냐면 마침 그 문제가 제기된 데가 법원 행정처인데 네. 법원 행정처에 판사 한 분이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네. 근데 아마 그 판사 한 분이 인권법 학회랑 인연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쪽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선배격인 사람이니까 야 당신이 나가가지고 좀 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가뜩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못 믿는다. 이 법원 행정처는 참고로 그러니까 법관과 관련된 모든 인사.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점의 하나인 게 예, 발령도 하고. 인사 발령 판사들이
판사라는 직함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로스쿨 시절 바뀌었으니까 저는 사법시험 제도만 알지만 사법연수원에서도 10% 들어야 되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가는 그렇죠. 겁니다.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고 평생을 성적만을 보고 바라본 사람들인데 그 성적을 매기는 데가 법원 행정처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 성적을 가지고 당신은 서울로 가, 그렇죠. 당신은 지방으로 가, 혹은 여기 한 번 더 해, 또는 뭐 전보, 혹은 뭐 저 해외 연수 뭐 이런 고가들이 다 나오는 거죠. 같은 법원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맡아야 되는지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삶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일반 회사를 비교하자면 대법원장이 사장님이면 그렇죠. 여기는 인사부예요. 게다가 더 판사들은 의외로 민감한 게 판사는 네.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2년마다 한 번씩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 수도권에 있느냐 아니면 저 외진도로 보내느냐 부터 시작해서. 외진도에 있다가 또 외진도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다 좌우되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일을 주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판사가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 어떻게 이게 자율성 판사들이 학회하는 데인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간섭을 해서 하라 마라 얘기를 하느냐. 사실 사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 더 문제니까. 근데 사표를 던지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던데? 그렇죠.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분의 이제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법원 행정처 소속 고위직 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동향을 감시를 하고 있다. 판사들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놀래지 말고 그런 일도 거기에 있다. 암호가 걸린 파일이 그 컴퓨터에 하나 있을 컴퓨터 안에 거야.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파일을 보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그 파일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왜냐하면 자리에 법원이 가면. 발령을 가니까. 그 법원 행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가면 그 컴퓨터에 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안에 신상 이제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성격의 뒷조서가 있을 텐데 그걸 봐도 놀래지 마라. 그렇죠. 어떤 판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파일을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잖아요. 사실 그렇죠. 있으면 그걸 열어봐야 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또 거부를 한 거예요. 못하게 못 한 열어본다. 거죠. 보안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항도 사실 중요한 사항이 들어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이거는 일반 직장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법을 다루는 분들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당한 조처인지 아닌지는 모두가 판단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거 말이 안 되는 조치인데 이렇게 나온 거죠. 법으로 따져서. 아니 그리고 이게 못 열어본다는 게 못 열어봤는 건 법대로 권한이 없는 건 맞아요. 무슨 범죄 이런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낼 수도 없고 게다가 영장을 누가 내줘요. 결국 법원에서 내주는데 법원에서 법원 스스로 영장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수사기관에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진상조사를 하면 그럼 판사들은 아니 1대1로 앉아가지고 업무용 컴퓨터지만 혹시라도 민감한 개인적인 자료가 들어있으면 그 부분은 빼놓고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만 확인을 하겠다. 1대1로 보면서 열어보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따질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판사들이. 그래서 판사들도 지금 나름 난리가 나서 일단 서울의 동부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이제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들끼리 회의를 했고 오늘 전체 회의를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몇 년 만에 이제 전국 판사 대회를 네. 개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문제는 극복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본질은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법을 엄정하게 따지는 현직 판사라는 겁니다. 현직 판사고요. 법원행정처가 아까 잠깐 중요한 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갈 수 있을 만한 판사라고 하면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높고 능력을 인정받은 판사인 거예요. 게다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전임이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전임이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전임이 또 온 겁니다. 결국 그 네. 자리를 메워야 되니까 딱 받아봤더니 그 컴퓨터가 이제 깡통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지워진 다 거예요. 날라가 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군다나 판사들이 그 가장 법을 잘 아는 판사들이 자기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인사권을 이용해서 판사가 판결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처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설문지 안에 문항들을 보면 정권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데 부담감을 느끼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판사들이 부담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요. 거의 이거는 정말 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살았지? 거잖아요. 정말 운이 좋았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법원이
판사들을 관리하는구나. 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판사를 관리하는 이유가 정치적 이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리고 거고. 법원행정처에서 그걸 관리하는데 중요한 거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부분 대법관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법원에서. 그렇죠. 그런 대법원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그렇게 부당하게 행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게 법원행정처에서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조차 없게끔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전임 대법관을 만들어서 진상조사위원장을 만쳤는데 문제는 조사가 끝난 결과가 어느 정도 직권남용 같은 건 있다라고 지금 거기서도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래놓고 덜컥 다시 이거는 법원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이라고 또 관할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폐화 내지는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정치적 영향력을 주는 도구로 써서 헌법기관인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들을 일개 직장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저는 본질을 보는데, 네. 여하간, 정확한 본질인데요. 예. 문제는 그거를 만약에 사법부에서 개혁을 하려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법원 스스로도 국민에게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이게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가 판사들 그동안 누릴 거 누리지 않았느냐라는 인식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 안 들어주지 않았냐. 헌법으로 독립을 보장해 줬더니 자기들끼리 지금 이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겼고 판사들로서는 불만이 있는데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걸 지지를 아직 안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만약에 전국 판사 대회가 열리고 어떤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면 국민들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그런 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저희가 짚고 여론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법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때는 양지열 변호사님을 안 모시고 판사님을 직접 모시는 걸로 일단 사건 그러니까 악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사건 개요를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자, 지난주 히트를 쳐서 오늘 이번 주 또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도 과학 코너가 살아났습니다. 원정호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혈액형 얘기 네네. 하다가 혈액형이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네, 맞지도 않고. 네, 맞지도 않고 쭉 얘기하다가 이제 관상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한마디만 하고 끝나셨어요. 내 코를 봐라, 복코다. 많은 역술인들이 복코라고 하였으나 나의 20대와 30대는 어떠했는가. 이렇게 작업하는데 그래서 대선 후보를 이제 선택하는 기준 중에 네. 혈액형 이야기도 농담처럼 나오지만 해요, 실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네, 은근히. 그리고 관상 얘기는 진짜 많이 하고요. 많이 하죠. 그리고 운명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관상 얘기 또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저 AI 기반 운세 앱을 통해서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으로 후보를 관상어를 자동으로 알아본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와, 이제 관상도. 하긴 바둑을 사람을 이길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AI한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기사를 봤는데 네. 이게 그냥 후보들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네. 관상 정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해 설명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도 이제 관상이 과학적이냐 안 과학적이지 비과학적이냐를 떠나서 관상을 보는 분도 야 귀가 이러면 이런 거야라고 그렇죠.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평가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네. 뭔가 좀 과학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관상 책하고 네. 무속인들한테서 소스를 얻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애초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 근데 그렇게 그걸 만들어진 말하시는 거예요. 분들이 그분들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인공지능 하면 뭔가 좀 빅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구축을 전 해서 세계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인상이라든가 코의 그러니까요. 각도라든가 네. 이런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고 그냥 무속인들한테서 세계 100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의 얼굴 그렇죠. 분석. 그런 사람은 데이터. 10만 명 모아가지고 네. 뭐 그래야 되는데 눈꼬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었다. 전혀 아니다. 네. 기존에 소스를 사용했다. 그래도 관상은 사람 인상하고 관련이 되니까 네. 뭐 조금 신빙성이 있을 것도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방금 인공지능 관상을 통해서 평가한 대선 후보들을 제가 봤어요. 네. 봤더니 유승민 후보는 콧구멍이 잘 보여서 재운이 없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대선 후보 등록하면서 48억 원의 재산을 신고를 하셨거든요. 재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재운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화살표코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려야 돼요. 근데 얼핏 생각해도 그분이 20대부터 고생하셨어요. 네, 지금 재산이 2억 8천만 원이라시거든요. 그 나이에. 빚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 봉우리코에 들창코라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네. 지난 시간에 혈액형이 AB형이었기 때문에 네. 변덕이 심하고 야, 혈액형과 안 맞아요. 관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의심스러워지죠. 그래서 관상도 관상인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없어요? 예, 이건 안 했고요. 네. 대신에 제가 이 사주 궁합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네. 단일화, 보수 후보 단일화. 과연 가능한가 궁합적으로. 그걸 살펴봤죠. 단일화를 궁합의 관점에서. 네, 궁합의 관점에서 이 통합을 살펴봤는데 네. 먼저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봤어요. 네. 매우 불길한 결합입니다. 이제 나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강약과 완급의 조화가 없고 예.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예로부터 매우 꺼리는 배합이다. 절대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죠? 네, 궁합의 관점에서.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예. 쇠가 부딪히면 소리가 요란해서 서로 큰 소리가 자주 나는 사이랍니다. 그래요.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이라는 뜻이죠. 안철수 후보는 소리 지르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와 만나게 되면 소리가 질러지는 이 궁합이라는 게 원래 그런 궁합이라는 게 거잖아요. 안 좋다. 네. 네. 그래서 절대 좋은 결합이 못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남은 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네.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치는 형상이랍니다. 때리는. 역시 예로부터 매우 꺼리는 궁합이고 불길한 결합이다. 아니 후보들 간에 그럼 궁합이 좋은 후보들이 있어요, 실제? 아니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그나마 좀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네. 한 4살 차이인가 그런데 나이가 비슷하면 서로 안 입고 온 마음이 들어서 충돌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좀 다 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건 남녀 기준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하죠 뭐. 사업을 같이 할 때도 그런 사실 궁합-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는데 남녀만의 문제는 아니군요. 예. 3당의 단일화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궁합에 궁합의 따르면. 관점에서. 네. 네, 만약에 이 궁합 전문가한테서 물어봤다면 이렇게 답을 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뺨을 맞는다. 네, 뒤에서 친다. 예. 근데 생년월일이나 이거 쭉 들고 와가지고 봐주세요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는 이런 거죠.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오행을 가지고. 예. 근데 의외로 막상 궁합이 아주 좋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입니다. 좀 상식에 반하긴 하지만 서로 상생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뭐 당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만사가 순조로워서 안 되는 일이 없답니다. 자손도 효도하고 일가 친척도 화목하고 길게 지적도 정말 좋은 궁합인 게 두 사람이 만나는 건 하늘의 복이며 다시 논할 필요도 없이 좋다. 아니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네.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아하. 이제 문재인 후보를 때려서 문재인 후보 쪽의 지지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홍준표 후보는 그렇죠. 그쪽을 때려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아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때릴 대상이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서는 궁합이 맞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후보도 홍준표 후보를 때려서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존재죠. 그렇군요. 화목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심심해서 또 하나 알아봤는데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네. 또 여자분이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금슬이 좋고 금술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도 충실하며 집안도 잘 된다. 집안도 잘 된다. 근데 좀 웃긴 건 뭐냐면요. 예.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심상정 후보의 깐깐하고 야무진 성격이 맞네요. 예. 문재인 후보의 우유부단한 점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완급과 선악을 조절해야 무리 없는 삶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심상정 후보는 네. 깐깐한 게 아니다. 네. 분명할 뿐이지. 또는 뭐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유약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궁합으로는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궁합으로. 예. 예. 어쩐지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코너의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연으로 치부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건 만약에 뭐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는 경우에 심상정 후보와 함께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같은 상상을 하게 되죠. 네, 이걸 이제 궁합을 안쪽에서 보면.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궁합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상까지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많이 꼭 하죠.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분들이. 네. 저 인상으로 보아 저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죠. 대부분 틀려요. 대부분 100% 틀립니다. 대부분 틀린데 귀가 솔깃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예. 누가 이랬기 때문에 당선됐고 떨어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다 맞췄다고 해요. 보통은 내가 저 사람을 맞췄다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궁합보다도 오히려 더 과학적일 수 있는 이 이름 획 가지고 궁합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거 해볼까요? 이름 획을 막 서로 맞춰가지고 그거 어릴 때 하잖아요. 하죠. 예, 자기 이성 친구 처음 생겼을 때 그 서로 맞나 안 맞나를 가지고 이름 획 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 맞다 안 맞다 네. 막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후보들 간에 이름 획으로 진짜 할까요? 다음 주에 또? 이걸로 3주를 해요? 아니 이거보다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그게 덜 과학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전부 다 안 과학적이기 어차피 때문에. 과학은 포기했는데. 네, 과학은 포기했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타로도 좀 해보고요. 정말로요? 네, 타로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름 획으로도 해보고요. 네. 뭐가 있죠? 글쎄요. 저기 별자리. 별자리. 네. 별자리. 제가 방심했네요. 별자리가 있었는데. 근데 조금 재밌는 건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거의 대부분이 1월 아니면 2월생이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통계로 들이대니까 과학적일 것 같은데. 예, 뭔가 대통령이 그런 몇 건 명이나 있어요. 된다고요? 이때까지. 예, 양이 많지 않다는 게 모집단이 문제군요. 너무 적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것 같아요. 원종호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뿐인데 이 색깔론 논쟁 자체가 미래 중심으로 좀 간 게 아니라 과거의 해묵은 이런 어떤 논쟁으로 가면서 거의 오랫동안 분위기- 들어왔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오히려 위기감 속에서 결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보수층과 호남을 다 잡으려면 능수능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출중하고 탁월해야만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좀 순진한 느낌이 있고 또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체를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정치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 그렇죠. 예. 새롭다는 느낌보다는 좀 미숙하다, 가볍다, 여유 있다기보다는 좀 가볍다 이런 느낌을 좀 전달했기 때문에 중도층 보수층들이 함께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 TV 토론과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TV 토론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별로 흔들리지 않거나 내지는 뭐 적어도 약간 올라간 조사도 있고 는 다릅니다만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는 그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굉장히 견고한 지지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격이나 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걸 버티고는 있지만 실제 그 TV 토론에 이번에 그 높은 관심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좀 더 그 1위 후보의 입장에서 보강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뭐 몇 차례 토론에서 좀 아프게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을 공격받았을 때, 그렇죠. 질문받았을 때 특히 유승민 정확하게 후보로부터. 설명 못하고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50% 올리는데 재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유승민 후보 질문했었고요. 또 그 일자리 81만 개 공약에 예산에는 뭐 얼마를 어제 했는지 등장했죠.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사실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명도 좀 하긴 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뭐 심상정 후보가 주로 공격하는 부분인데 복지 공약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는데 똑같은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이 똑같은 복지 공약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산 소요 예산은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돈 갖고 어떻게 이 복지를 다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들어왔을 때 적어도 수위권에 있는 리딩 후보라면 국민들한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세한 설명들 내놔야 될 책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물론 지금 1위를 가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말 준비된 후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다.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예. 네, 뭐 그런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적극 투표층과 부동층을 우리가 이제 태도 유보층이죠. 아직 잘 모르겠다. 예. 이 부분이 지금 보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적극 투표층 내에 태도 유보층, 부동층이 이른바 한 10% 정도 있는데 판별 분석을 하면 그 중에서 한 50%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적극적으로 표출을 안 할 뿐이고 샤이해서 실제로는 한 5%, 10% 중에 절반은 실제 부동층입니다. 순수 부동층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샤이 보수층이라는 게 한 5%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 투표할지 이 부분은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세가 기울어지면 투표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실적으로 45% 정도를 도달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난번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48%로 그 당선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매직 넘버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도 한 3%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의 그 당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50%를 넘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과 45% 대통령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로서는 1등해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국정운영 초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느냐 5% 이상을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그 이사길 대표님의 지적은 그 5%를 못 얻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그렇죠. 뭐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그 안보 관련된 불안감 해소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외로 그 이번 TV 토론 일련의 토론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유권자 한 사람을 열심히 봤습니다만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정감 있는 설명들 잘 못 내놓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4차 정도, 4번 정도 토론을 통해서 그 두 분의 말씀으로는 가장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라고 하면 득을 보고 있는 건 누굽니까? 심상정 후보죠. 그렇습니다. 가장 돋보이고 있죠. 오늘 뭐 발표된 한국일보 조사에서도 상당히 지지도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요일 날 토론은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유승민을 잡은 심상정이다. 일요일 토론.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희가 대선 전국을 맞아 급 편성했는데 가장 격조 있고 수준 높다고 지금 찬사를 듣고 있는 코너입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시영입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지금 3회째 하고 있는데 1회, 2회 반응이 대단합니다. 제가 뭐랄까 좀 날로 먹는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전문가가 나와서 짚어주시니까 청취자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 지난 한 주간 판세를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어떤가 하고 판세 미래에 대한 그 전망도 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 한 주간 판세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지난 한 주 뭐 여러 군데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는데요. 대략 보면 7에서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조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15%까지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양강 구도로 볼 수 없다. 일중 다약 구도로 좀 재편되는 느낌입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 보면 인물만 보지 않고 인물과 세력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인물과 세력 측면에 있어서 모두 안철수 후보가 좀 힘이 붙이는 게 아닌가. 특히 인물 측면에서는 TV 토론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논란도 좀 있었죠. 유치원 발언 네. 그리고 그 학제 개편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유치원 발언부터 시작됐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곤란한 게. 그 깨끗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검증 공세에 휘말리면서 그런 이미지도 좀 타격을 입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 측면에서 또 국민의당이 39석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 박지원은 상황론 그리고 새정치를 표명했는데 과연 국민의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새정치에 부합되는 인물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도 보수층에서 지지가 좀 빠지는 특히 이제 것들이 좀 노출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선 TV 토론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해져 이게 있었고. 뭐 후보도 물론 좀 3명이 나오는 경우, 2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규칙도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후보들은 뭐 1분 30초씩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질문조차도 예전의 대선에서는 질문에 뭐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몰래 꺼내오는 것도 한두 개 끼워넣긴 했지만 대부분 질문이 사전에 제공이 됐어요. 각 캠프에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서 모범 답안지 써가지고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기한 거죠, 연기. 답변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번 대선 토론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이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형식의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전 시나리오가 없이 자유 토론 방식 또 이게 발언 시간 총량만 제한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미리 없이 진행된다는 부분에서 아마 그 후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철수 현상의 특징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지지율 급변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여야 대결 구도 이렇게 해서 양쪽이 강한 양강 구도가 오래도록 형성이 되어 오면 지지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단련이 되고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는 어지간한 공격이 들어와도 지지층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공격은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치부하고 오히려 비판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는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강화 효과인데요. 안철수 현상은 그렇지 않죠.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분들은 호감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감은 보이고 있는데 내가 정말 끝까지 지지할 것인지 확실치 않단 말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뭐 공보물이 지금 다 각 가정에 배달됐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후보를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TV 토론이고 그 속에서 과연 이제 내가 기대한 만큼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TV 토론 상당히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이 출렁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네. 이게 좀 누적이 조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색깔론 공세가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왜 문재인 후보 지지가 안 빠졌을까?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지 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의 지지 구조는 한 70%는 제가 볼 때 세력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사람들이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상황이고요. 30% 정도가 개인 지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 지지표인 한 70%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 중에 70%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30% 중에서 일부가 좀 움직일 때 외교 안보, 특히 안보 위기 국면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하게 입장을 피지 못했다. 호남과 보수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럴수록 자기 중심성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국정운영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좀 취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좀 다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한 총평이었고, 자, 이상일 대표님. 예, 지난주 흐름 속에서 이제 가장 주목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다들. 1위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주목은 항상 있는 거지만, 과연 이제 종반전으로 접어드는 선거 국면, 그리고 TV 토론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아마 가장 큰 관심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들은 지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뭐 유승민, 심상정 후보 토론 잘할 것이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뭐 홍준표 후보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 독특한 방식입니다만 화제를 일으키는 방식, 화법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걸 내놓고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됐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흐름은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런 흐름의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든 것은 역시 지난 주말 TV 토론이 아니었을까. 이 속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든 아니면 관망하는 분이든 이렇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고 어제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시작점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제 TV 토론 지금 실망스러우셨을 텐데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어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 토론에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여론 흐름을 좀 빠르게 바꿔놓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항상 그리고 뭐 정치의 평론가들은 항상 TV 토론이 어느 나라에서건 지지율 자체를 크게 흔들어서 판도를 바꿀 만큼 못 된다. 언제나. 네. 그렇게들 얘기해 왔고 실제로 우리 선거에서도 그래 왔었죠. 네. 이번엔 예외인 것 같아요. 그죠? 일요일 날 토론은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뼈아팠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의구심을 갖는 것은 대통령감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여전히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호감도는 괜찮은데. 그러면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연예인이 대통령 되죠. 근데 호감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감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렸을 때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요일 토론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